4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활절 연휴로 나흘 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 중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우자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3대 지수는 모두 1%대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부활절 월요일로 휴장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에 이어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5센트 내린 102달러 4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으로부터 800건의 특허를 10억 5,6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제도 힘든 하루 보내셨죠?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2,0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줄줄이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업종별로도 내린 업종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여기에 코스닥 지수도 3%나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포인트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어제 급락의 배경 다 아시다시피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감을 꼽을 수가 있겠고 또 중국의 3월 물가 지수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재료들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뉴욕 증시로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기대감이 유효한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 오늘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서는 요즘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겁죠. 프랑스 대선과 유럽 경제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죠.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역시 예상대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비교적 고용지표의 실망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재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뉴욕 증시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나흘 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를 불러오는 모습 보였는데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약 1% 하락한 12,929.59를 기록을 하면서 13,000포인트 이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09% 하락한 3,047.08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4% 하락한 1,382.20에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역시나 미국 고용지표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우려감이 커졌고 또 믿었던 중국마저도 상당히 좀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경제지표 악화 우려감에 따른 즉 미국과 중국의 경기 우려감에 따른 투자 심리 불안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부활절 월요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는데 이 뉴욕 증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고용지표 상당히 좀 양극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먼저 실업률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비농업 부분에 대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우려감이 커졌는데 우선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약 12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기대치라고 할 수 있었던 수치는 20만 3천 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와 기대치를 역시나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실업률은 8.2%대로 예상치 보다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3년 2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나 가졌지만은 기대감은 조금은 실망감으로 그리고 우려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소비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좀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고용지표 개선이 역시나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업률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민간 고용의 일자리가 줄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조심스럽게 불거지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잇따라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연준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조금은 기존에는 실망감으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오히려 유동성 공급에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두 차례 공개 강연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금융위기에 관한 것이고 통화 정책이나 경제에 대한 주제는 아니라 하지만은 강연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정도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을 현재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버냉키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견고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최근에 고용시장 회복은 대규모 감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고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난 것뿐이지 고용시장 모멘텀이 지속이 되려면은 좀 더 강한 경제 성장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 속에서 고용지표 부진했다는 우려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낼지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우리 증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연준의 특히나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 갖고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유동성 공급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이 채권 만기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상황도 썩 좋지가 못하다고요. 네, 우선은 지금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재정 위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 여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하고 연초에 LTRO라고 불리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재정위기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졌지만은 아직까지는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스페인 경우에는 4월 연간으로 볼 때 역시나 이번 달이 두 번째로 많은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달입니다. 지난주부터 신규를 통해서 차환을 하는 상황인데 역시나 발행이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스페인 경우에는 4월 채권 만기뿐만이 아니고 이번 연도 연말인 약 10월 전후로 해서 대규모 채권 만기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갈수록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라든가 그리스 같은 채무탄감 위기가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시장의 악재로 터질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은 역시나 잠재적인 악재 리스크로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혹은 시장의 하락 이후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 재부각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간밤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6개월 만에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이러한 투자 의견 강등 왜 나온 건가요? 네, 우선은 애플에 대해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강등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후불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올해 휴대폰 업그레이드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계획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분기에 이런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현재 보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선불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배적인 신흥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신흥국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드물어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은 신흥국에서 가격 월 평균 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금액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당초 아이폰에 관대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객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 휴대폰 요금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은 상황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개되었고 특히 애플의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휴대폰 사용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확인할 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애플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투자 의견 강등에 따른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는 역시나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페이스북이 그 주인공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메리카 온라인으로부터 10억 한 5,600만 달러 규모의 특허를 인수하기로 했고 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인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나 작은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인터넷 업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으로부터 800건의 특허를 10억 5,600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나 최근 경영 악화로 주주들의 압박을 받아온 AOL의 LA 특허 매각을 통해 자금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보통적으로 의견이었는데 AOL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온라인 매체 허빙턴 포스트, 테크크런치 등을 매입하며 온라인 컨텐츠 분야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역시나 수익 감소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권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재분배할 계약이라면서 이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AOL은 광고, 검색, 컨텐츠 생산, 운영 등 특허 300건 이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역시나 인수에 좀 참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페이스북이 사진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현금과 주식 등으로 인수 금액을 지불하고 2분기 기내에 인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인수는 인스타그램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페이스북의 모든 것을 통합하기보다는 강점과 기능을 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인수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따라서 종목과 그리고 업종별의 주가 흐름이 향후 방향성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7.5% 달성을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1분기 경제 성장률은 6.5%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극심한 경기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수치보다도 현재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으면서 약 6.5%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역시나 극심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되는데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일정 부분 충격을 가했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 부진에 따른 사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7.5%
2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는 현재 보이지만은 단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인데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인식입니다.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로 인해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밖에 다른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는 지금 시점 확실히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떠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내냐에 따라서 역시나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상당히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지금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 유럽 쪽에서 모두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중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는 3월 산업 생산과 또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이에 따라 이 주춤해진 미국의 성장세 빈자리를 중국이 메워줄 수 있을지 이 관심이 좀 높더라고요. 네, 우선은 뭐 중국 쪽에서 이번 한 주간 좀 기대감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기대감보다는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쪽 불안을 이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국 역시나 지금 경제지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대감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실망에 따른 우려감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쪽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소비 촉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이 소비 촉진에 따른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주 접근에 있어서는 뭐 기계라든가 화학, 철강 업종보다는 중국 소비 관련 섹터, 특히나 음식료 업종 같은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각 섹터와 그리고 업종별 전략에만 좀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국의 이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올랐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가는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유럽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성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약 85센트 즉 0.8% 하락한 배럴당 102.46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 7주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란은 1년 동안 중단된 미국 등 서방권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 유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평화적인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가의 좀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반면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매수 현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월물 금은 지난주 종가보다 13.8달러 약 0.9% 상승한 온스당 1643.90달러에서 거래가 마쳤기 때문에 상품 시장의 동향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역시나 경제 지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늘 밤은 2월 도매 재고 증가율이 현재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0.5% 증가를 현재 기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4월 10일입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 예정된 기업은 알코아입니다.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예정할 예정이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잠정치가 발표됨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변동성 상당히 종목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시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동향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나 업종과 종목별 동향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오늘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는 선거의 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좀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프랑스의 대선이 공식적으로 이제 레이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시사점을 오늘 좀 다각도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 오는 22일 치르는 프랑스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본격적인 열전을 펼치고 있는데 공식 선거 운동가 개시됨에 따라 대선 분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프랑스 대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월 22일 1차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5월 6일 날 2차 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나 현재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2차 투표까지 갈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사르코지가 그동안 앞서 달리던 올랑드 후보를 소폭 제치고 현재 조금 지지율이 높아진 그런 상태이지만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는 올랑드 후보가 사르코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 현재 프랑스 현지에서 나오는 여론의 현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또 사회당 대표죠.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 등 10명이 출사표를 내던졌는데 판세는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올랑드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2차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올랑드 후보가 사르코지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사르코지가 2차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올랑드 후보가 53%의 지지세, 사르코지는 47%의 지지세로 소폭 현재 올랑드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0명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어제 마감이 돼서 레이스에 들어간 상태고요. 올랑드 후보가 올해 연초부터는 사르코지 대통령보다는 현재 앞서 달리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현재 이런 그 흐름으로 갈 경우 올랑드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아무래도 유럽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주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2차 재투표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좀 궁금한 것이 각 후보의 정책과 또 경제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이제 경제 정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두 후보에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김이 빠진 부분은 경제 정책보다는 현재 올랑드 후보는 긴축 반대에 무게 중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한 사르코지는 현재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긴축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현재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랑드 후보는 현재 고소득자, 연소득 100만 유로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75%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부자세의 현재 증액 노력, 이런 부분에 관심을 현재 집중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르코지는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지출 삭감 노력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르코지는 지난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라고 부르는데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현재 유로존에서는 가장 빨리 도입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르코지가 세수 확대, 그 다음에 재정지출 삭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올랑드 후보는 복지 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200억 유로까지 늘리겠다는 이른바 표심 잡기 이런 쪽에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올랑드 후보가 당선된다면 유럽 재정 협약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좀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부터 올랑드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 유로존 재정 위기의 돌파구 이런 점에서 프랑스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을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역시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현재 그 각국 회원국의 비준이 대기되고 있는 신재정 협약 이런 부분의 의회 비준 이런 내용에서도 다시 협상의 카드를 내밀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다소 이런 부분은 글로벌 증시나 유럽 경제에도 다소 불확실성이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그동안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점도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른바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이 좀 더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재정 적자도 공공부채 문제도 심각한데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재정 적자 규모가 유로존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재정 적자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표심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비교적 에둘러서 표현을 하거나 비교적 이런 부분에 토론이나 토의가 양 후보 간에 자주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GDP의 80%에 육박하고 이 부분의 공공 부분의 지출이 56%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프랑스도 공공 부분 지출의 삭감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1월 14일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한 것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새로운 후보, 당선된 후보가 프랑스의 재정지출 삭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런 신용평가사의 이른바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올랑드 후보의 일성입니다. 메르켈 총리에게 뒤지지 않는 이른바 똑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재정협약의 의회 비준 이런 부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비공식적으로 신재정협약의 비준에 현재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원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랑드 후보가 예상대로 2차 결선 투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를 경우에는 다소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는 점, 이런 점은 유럽 국제시장이나 유럽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올랑드 후보가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이나 ESM, 유로 안정화기구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프랑스가 기존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져왔던 증액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대선과 또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이슈의 강동석입니다. 4월 10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파리바게뜨와 투레쥬르에서는 기존 매장 500m 이내 신규 매장을 열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과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 기준에 따르면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리뉴얼도 원칙적으로는 5년간 금지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노후까지 가져가는 장기 투자 상품인데도 적지 않은 수수료를 수십 년간 그대로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유지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이연 판매 보수제, 즉 CDSC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 판매 보수제란 오랜 시간 투자할수록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거액을 굴리는 이른바 슈퍼개미를 포함한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9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고액자산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주식시장에서 수백억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슈퍼개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거액 금융자산가의 자금 출처 파악에 나선 것은 최근 불법 증여 대상이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이나 예금 등으로 옮겨가면서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자금원 추적이 쉬워졌지만 주식이나 예금 등은 여전히 자금 출처의 사각지대에 있어 증여를 통한 탈세 시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1에서 3단계 추진계의 발사체 방착을 마치고 연료 주입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며 연료 주입에는 2에서 3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연료 주입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은 김일성 전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맞는 15일 이전인 13일 또는 14일 발사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북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채무 능력 상환이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 협의회는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 616개사의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4.67배를 기록해 전년보다 0.84배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조사 대상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65조 2,18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6% 준 반면 이자 비용은 13조 9,735억 원으로 전년보다 0.81% 늘었습니다. 네, 내일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하셔서 축제 분위기가 되는 선거 문화 이뤄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빵집과 함께 또 이연 판매 보수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빵집인데요. 이미 동네 상권 깊숙하게 파고든 상황이죠. 이렇게 프랜차이즈 경쟁이 심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요. 예, 앞으로는 파리그라산이나 뚜레쥬르 등 대형 빵집은 기존 매장이 있는 500m 이내에 똑같은 매장을 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모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거래 기준에 따르면 제빵 제과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산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신규 출점 3, 4년 만에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강요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 리뉴얼도 원칙적으로 5년 동안 금지됩니다. 또 5년 이후 매장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이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매장 확장 이전이 있는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점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차단됩니다. 이 같은 거래 기준은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될 예정입니다. 네, 공정위가 이처럼 칼을 꺼내든 것은 이 프랜차이즈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바로 보고 계신데요. 지난해 공정위의 정보 공세를 등록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수는 17만 926개로 2008년에 비해 6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10년제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은 4,602개로 이 중 파리크라상이 3,095개, 뚜레쥬르가 1,281개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빵집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 탓이 큰데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면서 가맹본부 횡포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 분쟁으로 이어진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 사업 거래 분쟁 건수는 2008년 29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 이전 확장, 리뉴얼 공사 강요, 가맹본부가 비슷한 지역에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거나 창업한 지 불과 3, 4년 만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는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가입하는 만큼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하죠.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개인 퇴직계좌, 즉 IRA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기로 한 데 이어 은퇴 준비의 버팀목인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도 뜯어 고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유지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이연 판매 보세, 즉 CDS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노후까지 가져가는 장기 투자상품인데요. 이에 반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수십 년간 그대로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연 판매 보수제란 오랜 시간 투자할수록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펀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펀드 판매 보수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업계 반응이 궁금한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계는 일단 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퇴직연금 수수료는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고 수수료만 건드린다는 것은 퇴직연금 수수료율과 수익률을 연계한 영업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다 보면 적립금이 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는 이미 퇴직연금 초기보다 내린 상태고 회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업계의 선택에 폭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봐야 할 텐데 어제 그야말로 좀 패닉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려 3%나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예, 뭐 좀 참담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라든지 중국의 CPI의 어떤 예상치 상회 등 대외 경제지표 악화 속에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000선이 뭐 붕괴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로 돌아섰고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어떤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되면서 역시 하락 압력을 좀 가중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뭐 상승이 151개, 하락이 726개의 하락장 속에서도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종목 쏠림 현상은 여전히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음식료 등 내수주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뭐 건설업, 의료정비 업종 등이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제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 힘든 장이 이어졌을 텐데 어제장 특징 업종을 본다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매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2분기 제품 가격 인상 효과 기대감으로 오리온이 4.7%, 또 뭐 CJ 제일제당이 3.3%, 영업무역이 6.5%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테마주로서는 계속 뭐 광명성, 사무발사 우려로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등 어떤 이런 관련주들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여수 엑스포 관련주로서 YN텍, 일신석재가 상한가, 또 동아에스텍이 8.1% 오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단 어제 급락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고용지표 부진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일단 미국 상당히 뭐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왔었는데 어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역시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실업률이 8.2%로 뭐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죠. 하지만 구직 포기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요. 뭐 이번에 발표된 비농가 취업자 수는 12만 명 증가에 그쳐 표면적으로는 뭐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은 점진적인 회복 수준, 뭐 어떤 수순은 계속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조업 부분 고용이 3만 7천 명 좀 늘어났죠. 혹시 이보다는 기업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미국 경제 회복세가 어떤 제조업 부분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월 대비해서 임시 고용직이 급감했습니다. 뭐 그동안 고용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차지했던 부분이 바로 임시직 고용이었는데요. 3월 들어 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 4분기에도 어떤 일시적으로 줄었던 임시직 고용이 곧바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표의 상향 수정 가능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개월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비농가 취업자 수는 상향 조정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어떤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번 어떤 결과는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하지만 최근 뭐 실업률 청구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뭐 기업들의 대량 감원이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고용시장의 점진적 회복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급락 이후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요. 내일 선거로 인해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좀 관망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예, 전반적으로 뭐 선거 또 옵션 만기 있기 때문에 기존했던 관망세는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가 있고요. 또 뭐 기술적으로 5일,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뭐 밀리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역시 뭐 좀 무책임한 일일 수 있지만 무대응이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전략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냉정하게 내가 가진 종목들을 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뭐 시장 왜곡, 투심 악화의 주범인 시장 쏠림 현상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뭐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애플과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어떤 실적의 함수에 기인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급과 심리가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에서 뭐 2천 비치 단순한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 보유하면서 또 말씀드린 어떤 현대차,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 압축 대응하는 그런 방향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미리 좀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은 계속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좀 네.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장에서 종목을 바꿔 타게 되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 또 수익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시키면서 지금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어떤 네.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내가 필요한 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한라공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완성차 업계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죠. 작년 10월 이후 주가가 뭐 현대차의 전고점 돌파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또 그중에서도 중소형 부품주들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일단 주가가 50% 이상 하락이 된 모습이고요.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년에 어떤 부진한 실적이 반영을 지켜봤을 때 PER이 6배에서 8배 PBR이 1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또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올해 실적은 신흥시장, 로컬 환율 안정화, 또 법인 세율 정상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 또 미국의 수요 회복, 또 브라질이라든지 또 중국의 3공장 가동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한라공조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 그룹과 어떤 동방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한라공조의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은 75%로 타 업체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떤 듀얼 벤더 정책을 고수하는 현대차 그룹에서 70% 이상의 어떤 시장을 매출을 가져간다는 부분은 역시 상당히 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은 독점적 지위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컴프레셔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에 촉매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양적, 질적인 측면,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고유가 및 뭐 연비 규제 등의 영향으로 어떤 수익성이 높은 어떤 프로덕트 믹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배구조 조정의 모멘텀도 있는데요. 뭐 모회사인 비스테온의 어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한라공조의 지분 분리 매각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잔여 지분 매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수급 측면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타 5위 매출 비중 확대권도 있습니다. 뭐 중국 로컬 업체, 또 미국 자동차 업체도 있고요. 또 유럽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럽 5위들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측면에서 한라공조의 매수권이 충분히 가능한 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